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내년 총선 전초전은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1년 만에 강서를 탈환한 민주당은 한껏 고무돼 있고 수도권 위기론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경고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대평가를, 또 국민의힘은 과소평가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각각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야 공동선대위원장 순차 연결하겠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으로 허덕이는 우리 경제. 중동지역 갈등이라는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껑충 튄 설탕 소금값부터 무력 분쟁에 따른 오일 쇼크 가능성까지 경제부 기자와 진단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결과 직후 국회 국정감사장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국회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몸을 숙였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먼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굳은 얼굴로 아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며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수도권 맞춤형 선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 강서구를 두고 국민의힘의 험지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대표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습책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주식 박힌 의혹 등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자는 몇 시간 뒤 사퇴했습니다. 실에서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체질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선거 대승 뒤 곧바로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강서 구민과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정부 용역보고서 고의 누락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 등을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은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국정감사장으로 옮겨갈 텐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기재위를 포함해서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기재위에선 전임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임 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사원의 짜맞추기식 감사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과방위 국감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구의 한 수산시장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한 것을 두고 쇼에 불과하다는 민주당과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여당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냐고. 기기가 어떻게 하나의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라니까요. 용도 다른 거. 다른 거는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합참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선 최근 정부 여당이 제기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보궐선거 결과와 맞물려 봤던 사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건의를 수용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결국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돼 죄송하다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결론이 결국 자진 사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돼 죄송하다며 이 사퇴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으며 불법은 저지른 적은 결코 없고 따라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침에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고 윤 대통령에게 이런 여당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에게 직접 사퇴를 권고하거나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이 전해지자 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으로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임명 입장에서 선회해 국회 상황과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분출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부가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진 만큼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거 결과를 뼈아프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큰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기각 보름 만이죠.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토 결과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우선 기소된 이재명 대표 혐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법적으로 공영 개발만 가능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하고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해 주는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 넘는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애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 대표를 기소하며 기각 이후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 공소 유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성남시장 뜻에 따라 움직였고 이 대표가 당시 보고받고 서명한 직접 증거도 확보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또 백현동 의혹을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 시절 일어났던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구조인 만큼 이 전체를 법원에 설명하는 게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관련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한 위증교사 혐의는 이번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한에 지급할 방북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뇌물 혐의도 역시 보강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해왔던 만큼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기소로 법원에 걸린 이 대표의 혐의가 또 하나 늘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미 20대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담당 공무원이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 기소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배임 혐의와 성남FC 제3자 뇌물등 혐의 재판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대표는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백현동과 대장동 재판을 함께 심리한다면 재판 건수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미 대장동 관련 기록만 수십만 장에 달하고요. 이미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1심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추후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재판에 넘긴다면 이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권남기 기자가 전해준 대로 어제 서울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 지도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선대위원장 각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정혜 민주당 진교훈 캠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수고 많으셨는데 일단 민주당 56.52%보단 17.15%포인트 여기에 더 방점을 찍고 계실 것 같거든요. 강서 구민의 판단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민심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선거운동 전반적으로 선거 치르면서 이제 저희가 체감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당에 굉장히 좀 호의적이어서 선거가 생각보다는 결과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를 보고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3연패를 끊고 강서구청장 보선에 승리를 한 건데 이전에 어떤 민주당을 둘러싼 환경과 지금 어떤 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네. 어찌 보면 이제 패배의 늪에 빠진 것처럼 했었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예, 기대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기대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분노가 좀 있으셨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귀책 사유를 만든 저희가 흔히 말하면 경기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들어와서 뛰겠다고 한 상황, 이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표로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당에서 김태우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찍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뭐 보수층 인사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민주당을 찍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당신들을 찍는다. 라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어떤 분은 내 평생 보수만을 찍어 왔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이 후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낙선 운동을 하겠다.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뭐 이런 분들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가 김태우 후보가 아니었다면 조금은 또 달라지지 않았겠나. 그렇다고 이제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 정도의 표 차이가 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후보였다면 표 차이는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회초리라는 표현을 썼던데 현장에서 그런 회초리 같은 얘기를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게 좀 아팠던 얘기가 있었을까요? 현장에서. 잘해라고 하는 얘기를 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당신들을 지지하고 당신들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회초리를 항상 들고 계시고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이 회초리를 든다. 그러나 이 회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또 우리에게도 회초리를 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사실 강서구가 전통적으로는 강세 지역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3연패를 끊고 보선에 승리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험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다 보니 과도한 또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여당의 또 인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거의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강세 지역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미 패배를 또 겪었었죠. 그러니 어느 한 정당에 아주 일방적으로 마음을 주거나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번 선거의 결과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만 보궐선거 직전에 인사청문회 어떤 전국도 있었고요. 어떤 좀 전국에서 변수가 좀 작용했을까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임명을 안 했겠냐 그 3명 중에 선거 끝나면 아마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떤 걸까요? 더 악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선거의 결과는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엄중히 받아들이는데 청문회 도중에 일방적으로 뭐 사라진 우리가 뭐 김줄행랑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런 네. 사람을 임명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선거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익희 원내대표는 민심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대통령이 어떤 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 부적합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하게 함으로써 일단 일단락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는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생을 챙기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돌아보고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기조를 좀 전환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결과 이후 민주당 입장에서 대여 태세 또 대정부 태세는 조금 수월하고 유리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는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당장 당무 복귀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좀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이제 통합이냐 그 반대냐 여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직후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의 분위기는 통합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강서에 오셔서 입장을 충분하게 저는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이루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미 말씀을 그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민생을 챙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께서 당무에 복귀하시면 하나된 힘으로 국민의 삶을 더 챙기는데 함께 하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좀 추상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들리는데 영장 기각 국면 이후 또 보선 압승 이후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동력을 얻었습니다만 여전히 뭐 이를테면 수박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고 비명계 친명계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떤 좀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국정감사를 잘 치러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기국회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잘 치르고 나면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1년 4개월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리고 바로 또 예산국회가 이어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세수가 60조 정도가 지금 이미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꾸려서 국민의 삶의 빈 곳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느냐가 여야가 구분 없이 사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향해서 함께 하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이번 보선 압승 이후 어떤 당내 계파 갈등은 조금 더 본격화될까요? 아니면 좀 진정될까요? 저는 본격화되리라고 보지 않고요. 진정되고 화합하는 기조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또 이어서 구상찬 또 선대위원장 연결할 거거든요. 함께 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정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본부위원장은 윤 정부 기대감에 부응을 못해서 유권자가 분노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구상찬 국민의힘 김태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권자의 분노란 표현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로서는 사실 아쉬움이 컸고요. 또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 큰 차이로 졌기 때문에 네. 충격이 컸습니다. 충격이 컸다. 그 예상보다 컸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선거를 이제 같이 치르면서 아까 뭐 우리 그 민주당의 안정희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재보궐선거의 당사자가 다시 재보궐선거에 나왔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네네. 유권자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힘드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후보자가 그 재보궐선거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재보궐 당사자가 그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주민들의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게 김경수 대법원장 시절에 판결이 과연 정의로웠냐, 늘 정의로웠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국민들에게 재심판을 받고 또 한번 그걸 물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우리가 공천을 그 재보궐선거의 당사자인 우리 후보에게 줬는데, 막 이 부분이 그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보였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하여튼 그 회복하기 힘든, 설명하기 힘든,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한정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태우 후보가 아니었다면 물론 결과는 같았겠지만 좀 표 차이는 줄어들 수도 있었을 거고 판세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찬 네.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가 공천받아서 선거를 치렀다면 좀 결과가 달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후보자가 나왔었어도 워낙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고 아시다시피 여기 갑, 을, 병 3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모두 민주당 출신이고요. 네. 또 구청장을 16년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다른 후보자가 나왔다면 뭐 이길 수 있었겠느냐. 글쎄 뭐 그 부분에서 저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 우리 당원이나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좀 더 쉬웠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김태우 후보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좀 여당 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좀 들리거든요. 네. 글쎄, 뭐, 그건 전 당 지도부가 아니어서 뭐, 제가 여기서 경위를 설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원래 김태우 후보가, 이 후보로 정해지기까지는 사실 당에서 약간 여러 담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재보궐선거의 당사자를 공천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예. 또 우리 당원 당규에 이런 경우에는 무공천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장 선거나 재보궐선거나 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또 안희정 지사 재보궐선거 모두 재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후보를 다 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조금 달랐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제 대법,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법원의 판단이 항상 정의로워진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발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재공천을 했는데, 네. 그것이 주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힘든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강서구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더 크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좀 과대평가를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읽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 핵심 인사들,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강서구가 험지인 점을 좀 강조한 측면을 놓고 좀 분분하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뭐 이 지역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면 틀림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 2011년 오세훈 보궐선거가 우리 당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 265개 동이 있는데요. 260개 동에서 승리했는데 5개 동이 졌어요. 그 5개 동 중에 하나가 화곡 1동입니다.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지역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뭐 다음 총선에 바로메타다, 네. 다음 총선에 뭐 전초전이다 이렇게 판을 키우던 바람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사실 지방선거라는 것이 뭐 동네에 무슨 뭐 재개발이라든지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지역 이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양당에서 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구도로 갔거든요. 그 여야 구도로 가면 이곳 지역은 항상 민주당이 우선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주 어렵고 또 큰 표차로 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뽑는 선거였지만 이례적으로 지금 결과를 놓고 대통령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 또 책임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거였고 여당에선 또 대통령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반영한 말씀이셨나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이렇게 총력전을 편 적이 제가 정치 생활 44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네. 조그마한 골목시장에 국회의원들이 30명, 40명씩 여야가 그냥 다니는 그런 지방선거는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처럼 되었다는 거지 대통령 선거처럼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아까 대통령 책임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마 이제 후보자의 공천이 이제 용산 쪽에서 행한 그 사면 복권 때문에 막 이런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장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 선거의 책임은요, 물론 대통령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단 당원인 저희들도 져야 되거든요. 그 선거의 승리 패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당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보다는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처럼 판이 커지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 김행 후보자 거취와 맞물리면서 관심이었는데 오늘 자진 사퇴까지 나왔거든요. 선거 결과가 네. 반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개표장에 있는데 한 11시쯤인가요? 예. 김행 장관 후보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정말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니까 한 20년 된 친구인데 네. 아마 선거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짜 뉴스에 당해야 되나 또 민주당이 일방적인 공격에 많이 속상해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자기로 인해서 그 대통령을 비롯한 당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밤에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행 장관의 자진 사퇴 입장은 아마 어제 저녁에 이미 본인으로서는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이라고 하면 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란 말씀이십니까? 나오기 직전이죠. 개표 도중에 네. 개인적인 전화를 아마 개표 결과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저에게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자기의 어려움 그리고 저 때문에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정말 속상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결심을 어제 저녁에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퇴 변에도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심한 것 같다는 구상찬 그렇죠. 위원장의 네. 전언이었고 30초만 더 드리기로 하고 네. 내일 최고위 열고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짜겠다고 했거든요. 자, 국민의힘 체질 네. 개선,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체질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결국 조기 총선 체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셨지만 결국 선거는 공천 싸움입니다. 네. 어떤 좋은 사람들을 공천하느냐, 또 좋은 분들 누가 많이 가지고 오느냐, 적재적소에 좋은 분들 많이 영입하고 또 그 적재적소에 맞는 좋은 인사들을 공천을 함으로써 노담 총선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네. 출마 지망자 분들이 가장 당황했을 결과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 네. 포함해서 위기론이 확인됐습니까? 이번에? 뭐 위기론의 확인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이 겸손하고 또 우리 당의 경우는 중도를 영입하기 위해서 중도 쪽을 많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중도 쪽으로 클릭을 이 방향을 좀 옮겨서 중도 위주의 정책이나 또 이런 행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한정혜 상임선대위원장이어서 김태우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사망자가 1,2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오늘 가자지구 사망자가 1,200명, 부상자 수는 5,6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날까지 군인 169명을 포함해서 1,200명이 숨지고 3,00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양측에서 나온 사망자는 최소 2,4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로 진입을 준비 중이지만 정치권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리처드 헥트 중령은 하마스와 교전 엿새째를 맞아 취재진에게
어떠한 지상 공격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이후 예비군 36만 명의 동원령을 내리고 전투기로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탱크와 장갑차를 가자지구 장벽에 결집시켜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통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희생자들. 아래 자막 속의 내용처럼 참 읽어드리기도 처참한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힘없는 민간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서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유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근처 이스라엘 마을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들을 진압한 뒤 공개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무고한 어린이와 10대들이 처참히 살해됐습니다. 15 girls and teenagers that put in the same room, 3 hand grenades and this over. This is a massacre. 이 소녀는 부모가 대신 몸을 던져 희생하고서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They threw a grenade or something, it exploded. The last thing my dad said is he lost his arm and then my mom died on top of me.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무차별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곳 민간인들의 희생도 늘고 있습니다. فقدت أبوي وأخوي وأخوي فقدت عمي وابن عمي وبنت عمي ونسايب الاثنين ومرتي حامل وأنا الناجي الوحيد.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은 가자 지구 어디를 가든 공습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الحمد لله يا رب احنا شاردين من العبسان من الموت كله قصف فوق قروسنا اجل لقينا الموت في خان يونس نفسه قالوا اجوا منها روحوا فيها لقينا الموت نفسه يا ما وين ضلينا بدون الموت في الشارع ولا في الشوارع زي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신속히 대피조차 못하는 힘없는 노약자와 여성, 어린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들 가운데 3명을 석방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과 알자지라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이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착민 1명과 그의 자녀 2명이 충돌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의 알 아크사 방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며 관련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송들은 이 여성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전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사람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보도하면서 하마스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아랍권 국가협의체인 아랍연맹이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진지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22개 아랍권 국가가 참여하는 아랍연맹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 1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간의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또 이스라엘에 점령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과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개 국가 해법에 대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습과 보복이 밤낮으로 이어지면서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을 촉구했고 또 미국은 관련국들과 가자 지구 민간인 긴급 대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자입니다. 하마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공습이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전면 봉쇄에 따른 연료 부족으로 유일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물도 크게 부족해 230만 가자 지구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لأنه لم في مقومات الحياة انعدمت الحياة في قطاع غزة. 유엔은 피난민을 위한 음식과 물이 12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며 가자 지구에 구호물자가 반입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About 220,000 Palestinians are now sheltered in 92 UNRWA facilities across Gaza. UN premises and all hospitals, schools and clinics must never be targeted.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이 관련국들과 미국인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피를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Say right up front, we're actively discussing this with our Israeli and our Egyptian counterparts. We support safe passage for civilians. Civilians are not to blame for what Hamas has done.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유일한 통로는 공습의 여파로 지난 10일 이후 끊어진 상태입니다. YTN 정수입니다.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력상 압도적으로 우세한데도 왜 그런 걸까요? 먼저 군사력을 보면 병력 기준 이스라엘이 60만여 명, 하마스 최대 3만 명으로 20대 1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전투기 약 600대, 탱크도 2천여 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사거리가 짧은 다연장 로켓 위주의 전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진입에 나서기 쉽지 않은 배경에는 우선 인질 문제가 있습니다. 가자지구 민가를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며 하마스가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자지구 내 지하 터널을 요새화하고 있는 하마스를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거란 분석입니다. 하마스도 이미 몇 번의 그 공격을 당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굴로 많이 요새화되어져 있습니다. 땅굴이 많습니까? 예, 땅굴로 해서 뭐 지하 한 뭐 4, 5층까지도 다 되어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지상군이 들어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폭탄을 이용해서 저번에 그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도 그 사제 폭탄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작전에 성공해서 가자지구를 점령한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저항 세력, 그러니까 제2, 제3의 하마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관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제사회로부터 그간 지지를 받은 두 국가해법에도 배치돼서 결국엔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재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과정의 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제사회의 비난, 특히 미국의 비난을 살 것이고요. 230만이나 되는 가자 주민을 그럼 이스라엘이 통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와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 살이를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지겠다고 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제사회의 시선 등을 고려해 교전 장기화 국면은 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중동 변수까지 맞닥뜨리고 있는 미국.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주쯤에 이스라엘 근처로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 나토 본부를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집중하다 우크라이나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한 겁니다. Absolutely, we can do both, and we will do both. And we are the strongest nation in the world, Lita. 백악관도 의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in active conversations with Congress about additional funding that we know we need specifically for Israel and for Ukraine. 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 이후 공화당이 차기 의장 후보로 뽑은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Funding for Israel, things like Iron Dome, precision-guided missiles, things that could be used today to help them in this war. So there is a lot to do.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srael's back. We have the back of the Israeli people. We have their back today. We'll have it tomorrow. We will have it every day.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 주변 적대 세력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근처로 항공모함을 보낸 데 이어 다음 주쯤 추가로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로 보내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 주변 적대 세력들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이들이 개입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의 1층 상가로 1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보행자 2명과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가 직원 등 5명도 다쳤습니다. 목숨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제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세대와 승용차 4대가 부딪혔습니다. 버스 세대는 관광버스와 광역버스, 고속버스로 운전기사를 포함해 모두 합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운전자 60대 A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달리던 버스 2대와 승합차를 먼저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다른 승용차 3대와도 부딪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 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영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스토킹 사건에서 거짓 반성문으로 구속을 피한 전주환에게 앞으로도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지키도록 경찰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또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주저하는 이유를 묻자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 때문이라며 면책 규정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사법부는 앞으로 이어질 대법관 공백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은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지만 후보를 선정하는 사전 절차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진행해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5년 만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이한 사법부의 공기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국회 표결 지연 당시만 해도 대법원은 대법원장 고리 시엔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부결 뒤론 열 수 있다는 전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예년의 대행체제에서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2달여 뒤면 닥칠 대법관 공백 상황입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이 공석이 되면 소부 선고는 물론 전합심리도 차질을 빚으면서 상고심 기능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자체 검토 결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차기 대법관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까지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제청하기까지 후보자를 천거받아 검증하고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 다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사전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지명돼 빨리 임명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1월 중순 이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라고 공백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관 공백은 필연적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 제청권은 새로운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 절차만큼은 권한대행 명의로 미리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권한대행이 청구 공고를 내고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절차만 진행해 권한대행의 재청권 행사는 피하면서도 사법 공백을 단축해보겠다는 고육지책인데 대법관이 재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대법원장이 계속 공석일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남습니다. 그만큼 눈뜨고 사법 공백을 맞을 수 없다는 내부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앞으로의 상황, 또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조만간 대책을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관 회의에서 심도 있게 결론을 모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법기능 마비 우려에 안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선관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처장의 주거지, 충북 전남 선관위를 비롯해 당시 채용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4개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여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적절한 시점에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참사 당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배수 펌프와 차단 시설 설치도 마치지 못했고 대전과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통제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시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 인근 미호천교 수위는 이미 홍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신고도 여러 기관에 접수됐지만 어느 곳도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번번이 놓친 겁니다.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였다면 사정이 달랐을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침수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완비해 놓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찬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배수 펌프 설치를 완료한 지자체도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했습니다. 또 경북과 대전, 인천은 차량 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없었고 특히 경북과 대전은 언제 통제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자체는 차량 통제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행안부는 전국의 이런 모든 침수 우려 지하차도가 자동 차단 시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관내 지하차도는 자연 배수가 되도록 설치돼 침수 위험이 작다고 해명하는 등 매뉴얼이 없는 지자체들은 상황에 맞춰 시설 통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이 오기 전까지 지하차도 침수에 대처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검경 압수수색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겐 그만큼 압박감이 크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실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 사례로 이승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년 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작수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 83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오승환은 자신은 비거주자라서 납세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이거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야 납부 대상인데 당시 자신은 일본에 있어서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과세사실 판단 자문위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자문위는 오승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해 대부분인 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오승환이 비거주자였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는데도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 검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탈세 꼬리표를 떼기까지 2달 반이 걸렸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관내에 있는 한 피부과가 현금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 넘게 현금 매출을 빠뜨렸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감사원이 착수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병원에 딱 3번 가서 하루에 2시간씩 머물면서 환자들이 카드 결제를 몇 명 했는지만 보고 나머지를 누락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10억이라는 수치도 당시 환자 52명 중 81%인 42명이 카드 결제를 하자 현금 매출을 19%로 추정해 단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두 사건 모두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서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 업체가 7,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개 업체당 약 300만 원 정도인데 그 가운데는 이미 폐업을 한 업체가 3,200개 포함이 돼 있어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계산 착오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손실보상금 530억 2천만 원이 5만 8천 개 업체에 잘못 지급됐습니다.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 청약 적발 사례가 모두 9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에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에 100건 이상 44%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7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인도안 쪽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조금 어떨 때는 불편, 길을 막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어서 한동안 저희 집 앞인데 주차를 못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인근 상인들에겐 가게 앞을 차지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뭐 지나다니게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저것 때문에 서로 시비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400건에서 지난해 7만 3천여 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5,900건, 고작 8%에 불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해 부과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부과한다면은 경찰이 딱히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죠. 안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도경 물청구를 통해서 종결을 합니다. 때문에 차주에게 곧바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달란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발 탓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주차 공간이 따로 없고 하는데 우리 같이 말이야 저기 되시다가 불안이고 잠깐 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보면 다 불법 주차를 돼요. 이륜차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험생인 척 직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홍보글을 올린 교육업체 해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가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자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은 채 자사학원과 강사, 교재를 홍보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스는 자사 추천글을 올린 걸 넘어서 경쟁사 추천글을 삭제하거나 경쟁사 추천글을 올린 유저 아이디에 대해 활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네,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중으로 받아내는 등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환자들도 의료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곳은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적발된 A병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건강검진을 한 뒤 공단에도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14개월 동안 무려 1,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비한의원은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한약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청구하는 수법으로 26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보건당국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그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은 6개월 동안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들까지 합한 거짓 청구 금액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올해도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청구 내역도 들여다봤더니 표본조사한 12군데 모두 거짓 청구가 적발돼 전수조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지 조사와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단속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비급여 청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식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 행위에서 지불이 되는 건지를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 의대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 수가를 꼽았습니다. 교사 3명 가운데 1명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이나 배상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37.8%는 학생 안전사고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료 교사가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다는 교사도 45.5%에 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김용호 씨가 해운대구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김 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해 소재를 파악했고 호텔 고층에서 떨어져 숨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화했는데 지난달엔 이 흐름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보다는 연휴 효과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윤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은행 가계빚, 우리 경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난달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겁니까? 네, 가계대출 잔액은 늘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보다 4조 8,570억 원 늘어난 1,079조 8,0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로 누적됐지만 한 달 전 증가폭이 6조 9천억 원으로 2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던 걸 생각하면 증가 규모는 상당히 축소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보면 추석 연휴로 영업일이 줄고 대출 취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증가 규모가 8월 7조 원에서 9월 6조 1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다곤 해도 9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축소분보다는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감소폭이 늘어난 게 주요했는데요. 명절 상여금 유입으로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8월 1,000억 원 수준이던 감소폭이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리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가을 이사철인데다 8월 주택 거래량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달보다 조금 클 거라는 게 한국은행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 또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의 조치가 증가 규모를 제약할 수는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은행권 가계대출 상황 들어봤고요. 기업대출은 어떻습니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된 데 반해서 기업대출 증가폭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1,238조 2,44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조 3,198억 원 증가했는데요. 역대 9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우선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채보다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많았고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 추석 자금 수요, 또 통상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추석 연휴 탓에 이달 초로 밀리는 효과가 맞물려서 역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8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한 달 전보다 12조 1천억 원 증가한 1,11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76조 5천억 원 불어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 1,10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 재정 수지는 66조 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1조 9천억 원 개선됐지만 정부 연간 전망치를 7조 8천억 원 웃돌았습니다. 글로벌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최근 한 달여간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어제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95%로 지난 8월 말보다 0.24%포인트, 또 10년물 금리는 4.14%로 같은 기간 0.32%포인트 올랐습니다. 한은은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길어지리란 기대가 커지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서 한전은 47조 원의 누적 적자, 가스공사는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 장관은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재정 건전화 계획과 더불어 추가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설탕과 소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에 줄줄이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 고유가 변수도 늘었습니다. 경제부 양희력 기자와 함께 물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뒤로 익숙한 조미료죠. 설탕, 소금이 쭉 걸려 있는데 이 설탕, 소금 값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요. 네. 지난달 설탕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6.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 3.7%와 비교해보면 4.6배,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5.8%와 비교하면 2.9배에 이릅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거를 살펴봐도 지난달 대표 품목 가운데 설탕만 거의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가격이 48.4%나 올랐습니다. 소금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7.3%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설탕이랑 소금 가격만 단순히 오르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또 외식 물가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가공식품들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설탕과 소금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을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가 높은 4.9%로 28개월째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에는 평균을 웃도는 품목이 31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8개 품목이 평균보다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소금이나 설탕값 때문에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탕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할 경우 슈거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소금값까지 오르면서 하얀 재료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미에서 화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양 기자가 슈거플레이션에 이어서 화이트플레이션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흰색 식품하면 또 우유도 빠질 수가 없고요. 앞서 원유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관련 식품으로까지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밀크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밀크플레이션이 되는 건데요. 네. 시장에서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일부터 흰 우유 제품 가격이 일제히 올라서 1리터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선 3,000원에 가까이 올랐고 편의점에서는 3,000원이 넘습니다. 당장 우유로 만드는 생크림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매일유협이 생크림 제품 출고가를 최대 9%까지 인상하기로 해서 제과와 제빵업계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과제빵 업계 부담 더해서 어제부터 보니까 맥주 가격도 올라서 이 서민 먹거리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 김장철 다가오면서 농산물 가격도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뭐 이쯤 되면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장에 꼭 필요한 재료가 배추하고 소금인데 소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요. 굵은 소금 5kg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14,115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가 올랐고요. 평년 가격인 8,250원과 비교해보면 무려 71%나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올랐습니다. 도매 가격 기준인데 10kg 3포기 어제자 가격이 16,820원입니다. 1년 전보다는 소폭 올랐고 평년보다는 24%가 올랐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할 때 가격인 소매 가격은 오름폭이 적었습니다. 어제자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소매 가격입니다. 6,905원인데 1년 전보다는 소폭 내렸고 평년 가격보다는 9% 오른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할인 쿠폰 등 물가 수급 대책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나 대파, 생강 같은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각종 부자재 가격이 있는데 이것들은 10%에서 20%가량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면 왼쪽에 단 제목도 안 오르는 게 없네로 달려 있는데 자, 올여름 폭우 때문에 제철 신선 채소류 값도 크게 올랐거든요. 다시 또 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쌈채소 가격도 역시 농산유통공사 가격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네. 보면서 살펴보면요. 지금 적상추가
100g 소매 가격 기준입니다. 상품인데 어제자 가격을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1,61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는 58%가 지금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청상추 가격은 어제자 가격이 1,771원, 1년 전보다는 5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풋고추도 한번 볼까요? 100g의 상품 기준인데 어제자 가격이 1,798원, 1년 전과 비교하면 1,341원이니까 34%가 올랐고 또 깻잎도 어제자는 3,091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가 올랐습니다. 어제 삼겹살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이 100g에 2,722원으로 나타난 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깻잎보다 맞습니다. 싸네요. 네. 한마디로 그럼 도대체 삼겹살에 깻잎에다 삼겹살을 싸먹을 것인가 네.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그 삼겹살 값이 올랐을 때 뭐 금겹살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참 이 채소값이 오르면서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철에는 폭우 또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은 왜 오르는 걸까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상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교차가 크잖아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생육 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유로 꼽았는데 산지 출하량이 줄어서 공급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나들이객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들이 나가면은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에 필요한 곁들일 쌈채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또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은 한마디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부는 공급량을 맞추려면 1에서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월 하순쯤이 되면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 금리도 높고 이래저래 다 삼고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절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오르다 보면 우리가 지갑 열기 참 부담스러워졌어요. 이래저래. 맞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소비자들 하나같이 돈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저희 경제부 기자가 만나본 시민의 말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비싸도 뭐 식구가 적으니까 사는 거고 10,000원 식구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못 바꿨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노인네들은 있는 거는 한정이고 쏨쏨이는 더 세지고 진짜 힘들지요. 네, 방금 소비자의 말을 한번 들었는데요. 문제는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전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 싶으면 당장 가족들과 함께하는 외식비부터 일단 줄이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생산과 수출도 중요한데 내수시장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마저 오를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지갑 열기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최근에 이런 가격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지갑이 굳게 닫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월급 빼고 성적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언제 사라질지.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 사이 무력 충돌까지 돌발 병수, 악재가 등장했거든요.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동에서 수입하는 유가가 있는데 유가가 자칫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국내에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경제 역시 중동 사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확대되면 세계 경제가 위협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확대로 유가가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IMF 자체 모델링을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1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가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생산도 0.15%포인트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각국 중앙은행을 더욱 어렵게 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양희력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들 가운데 3명을 석방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를 반박하고 나섰는데 미확인 영상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심리전이 양측 간에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 벌판에 한 여성이 아이를 향해 걸어갑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하마스 전사 3명은 이들을 두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마스가 여성과 어린이 등 인질 3명을 석방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촬영한 것인지와 진위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방송들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 없는 영상을 배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마스는 의도적으로 거짓 영상이나 폭력적인 영상을 배포해 세력을 과시하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첨단 군사작전을 벌이듯 자신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랑하는 선전 영상에서부터 아이와 여성이 희생된 모습을 담은 잔혹한 이미지까지 여과 없이 쏟아내며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잔인한 영상들이 넘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제 이 전쟁을 심리전으로 끌고 갈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특히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끔 이 3일 동안 이 전화기를 단속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마스의 이런 전략은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의 전략을 답습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질세라 하마스의 폭력 행위나 민간인 희생 영상을 올리며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라는 선전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무력 충돌과 동시에 양측의 극대화된 심리전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면서 소셜미디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잔혹 영상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이번 중동 무력 충돌로 지역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이던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할 예정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이 생겨 상호 협의로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UAE 대통령의 방한이 미뤄졌음에도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약속은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5%로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57%로 같은 기간 1%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떨어진 31%로 집계됐고 더불어민주당 2%포인트 오른 29%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2%를 기록했습니다. 21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선 긍정적이란 평가가 20%, 부정적이란 평가는 75%로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43%,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순경 합참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의 침공 양상은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영토 도발을 조건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초 지시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1년 가까이 지나며 여러 상황이 바뀐 만큼 오늘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우려에 윤익은 경찰청장이 원점에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게 넘겨준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상 하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대낮에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보행자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8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대낮에 1톤 화물차가 상가로 돌진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 있는 2층짜리 건물 1층 상가로 1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그대로 부수고 진행할 정도로 빠른 속도였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냉장고와 가게 유리 등이 깨졌고 심한 소음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상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고요. 놀래서 밖에를 봤더니 사람들이 좀 쓰러져 있고 차는 앞으로 와 있고 해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낸 사고로 A씨 본인과 길을 지나던 시민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운전자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강원도 정선에서 화물차가 도로 옆 건물을 들이받아 안에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예견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내려온 16톤 화물트럭. 건물을 들이받고 희뿌연 먼지에 휩싸입니다. 주정차 단속관리 사무실에 쉬고 있던 직원 3명이 참변을 당했고 20대와 3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화물차가 충돌한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이렇게 건물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화물트럭이 내려온 도로는 경사가 워낙 급해 15톤 이상 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 진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CCTV 등 제재할 조치가 없었고 사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리막 도로 끝 난간에 자리한 주정차 단속 사무실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피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트럭이 진입하지 말아야 될 표지판은 작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기고 이곳으로 진입해서 달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재조차 없습니다. 그 흔한 속도 제한 그런 카메라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석회 공장으로 과적 차량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사고 차량도 석회석을 가득 싣고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차가 올라가다가 다시 후진 내려오길래 저 과적 때문에 저거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고 발생해서 전화 경찰 나갔다 갔어요. 정성군은 15톤 이상 화물 차량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실 위치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 대처하기 편한 곳에 사무실을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군청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 유족들은 운전자 과실 이전에 자치단체가 사고 위험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직원이라면 다 내 새끼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한 번씩 좀 들여다보시고 높은 분께서 한 번씩만이라도 들여다봐 주셨더라면 이런 곳에 내 새끼 같은 직원들 배치하면 안 된다. 인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양촌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문제로 갓길에 정차했던 1톤 화물차를 다른 1톤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은 두 차 사이에 끼어 다리에 중상을 입었고 정차해 있던 화물차 운전자는 이마 쪽에 가벼운 찰과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2개 차로와 갓길이 통제되면서 주변 구간이 1시간 정도 정체를 겪었습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바다에 5살 여자아이가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 빠진 아동은 주변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과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보육교사와 목격자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전주환이 가석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를 350여 차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에 실패하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에선 전주환의 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들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전주환의 불복으로 이루어진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전주환이 가석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국가기관이 다시는 피고인의 가짜 반성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구 근접 소행성 베누에 물과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계 생성 초기의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구에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 비밀을 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달 24일 귀환한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 캡슐이 채취한 베누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액 현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오늘 열린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종교법인심의회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의회가 1년간 신중한 의논을 거듭했고 그동안 문화청은 170명이 넘는 가정연합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가 이정우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 현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리틱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3할대 타자이면서 탄탄한 외야 수비력과 삼진보다 볼넷이 많은 이정우의 통산 기록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키스와 함께 김하성이 있는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를 이정우 영입에 관심이 있는 구단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19일 경기도 파주 서원밸리 CC에서 열리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세계 랭킹 4위 넬리 코다가 출전한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넬리 코다가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자 리디아고를 비롯해 넬리 코다와 세계 3위 고진영, 6위 김효주 등이 출전해 정상급 샷 대결을 펼칩니다. 17살 최연소 국가대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탁구 은메달에 힘을 보탰던 오준성이 전 세계 1위를 꺾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랭킹 100위권인 오준성은 오만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컨텐더 32강전에서 현 랭킹 9위 백핸드 달인 옵차로프를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눌렀습니다. 오준성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오상은 미래에셋증권 감독의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국가대표로 활약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깊어지는 가을만큼이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많이 올랐지만 퇴근길 무렵인 지금은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량이 더 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 쪽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4도, 대전이 12도, 대구는 13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도 22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